네, 잘 쉬셨는지요? 네. 이제 긴급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작년에 제2회 전북학 석사학위 우수 논문에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네, 1년 좀 시간은 지났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광대학교. 네, 잠시만요. 화면 되지 않아서.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잘.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IS를 이용한 익산시 생활 SOC 수요 분석과 공급 방안입니다. 목차로는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내용, 결론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 논문, 석사 논문에서 발췌를 하다 보니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차이점은 결론에서 원광대학교가 생활어소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점은 조금 더 서술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생활어소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어소시는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의 줄임말입니다. 종래 SOC는 생산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관점으로 국가 기반 시설을 바라봤으나 현재 도입된 생활 SOC의 개념은 국민 생활 편익 증진 시설로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 시설 등과 안전 시설을 이렇게 통합하여 우리 동네 인프라라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생활밀착형이라는 용어가 더해지면서 사회 기반 시설의 그런 공급 목적 및 방향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녹여져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3월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법령상으로 사회적 가치는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그런 가치이며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상위 가치라고 할 수 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기술한 에릭 클리넨보그에 따르면 사회 인프라는 삶을 영위하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기술합니다. 현대도시 생활에 가장 시급한 그런 관심사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활 SOC가 사회자본의 발달 여부를 결정짓는 물리적 환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도시 계획은 위에서 아래로 조망했을 때 탑다운 형식으로 조형적으로 멋진 형태의 도시 공간을 계획을 했지만 최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세밀하게 분석해 아래부터 위까지 그렇게 전체적인 도시를 계획하는 관점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훌륭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10년 게리 발표한 말에 따르면 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공간, 건물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의 생활의 수없이 공급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어 봤습니다. 그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들 하는 그 생활 SOC는 2018년 11월 16일에 시행된 그 국무총리 훈령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 정책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면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생활 SOC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이란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SOC는 기초생활 인프라라는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언급한 그 사회 기반 시설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그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은 총 53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댐, 그다음에 공항시설, 도시철도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그런 시설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SOC는 기초생활 인프라라는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SOC와 생활 밀착형 SOC, 생활 SOC의 정의에 따르면 그런 종래의 SOC는 생산 기반에 된 그런 시설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생활 SOC는 국민 편익 증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초 인프라, 상하수도 가스 전기와 같은 그런 인프라와 문화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 시설 이런 시설 등과 일상생활 기본 전제인 그런 안전시설 등도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 보여드린 표와 같이 여러 문헌과 정책 자료에서 이런 SOC 생활 인프라, 그리고 기초 생활 인프라라는 생활 SOC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SOC와 SOC, 그리고 생활 밀착형 SOC는 통합할 수 없으나 생활 SOC와 생활 밀착형 SOC는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정의를 생활권이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 즉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에서 사용한 그런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생활 SOC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2018년에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생활 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발표 이후에 2019년 4월에 이런 3개년 계획을 실시를 하면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3대 분야 8개 과제, 여가, 활력, 생애 돌봄, 안전, 안심의 3개 분야 8개 과제를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별 목표에서 접근성을 도입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주목할 점은 공공체육관, 공공수영장,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 세 가지 시설에는 경우 일정 시간 내 접근이라는 그런 접근성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일정 지역 내 그 개수를 늘려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격자로 이루어진 그 분석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외 지역에 대한 그 접근성을 강화시키거나 형평성 등에 대한 점들을 고려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나 실 주민들의 삶의 행동 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공급 방식 그리고 거리 등의 단위로만 그 계산을 공급하는 것은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또 타파하고자 국가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사업은요.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직복합화, 그다음에 복수시설을 연계하는 그 수평복합화, 그리고 수직 수평복합화, 중복복합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유형은 돌봄, 체육, 문화, 복합의 이 네 가지 플랫폼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원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등의 그런 재원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합화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한 방향은 여러 시설들을 같은 공간에 배치해서 부지 운영의 그런 효율화를 증진시키기에는 적합하다고 보여지지만 수평적인 복합화를 꾀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시설과 그 타 시설과의 연계성을 번역이 아니라 그냥 대상지 하나에만 그렇게 국한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공급할 시에 발생하는 그 문제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연구의 배경을 기초생활 인프라의 그 편중된 시설 공급 배치로 인해서 소외 지역, 사각 지역과 같은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정책이 물리적 환경의 특성, 주민 수요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거점 시설을 설정해서 생활 리소스의 연계성을 고려한 그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용어들이 그 혼재되어 있는 그 생활 리소스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그런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으며 생활 리소스 공급 실태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6개 중소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익산시 생활 리소스 공급 실태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실질적인 그런 주민 수요와 결합한 공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실질 주민 수요 사이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GIS를 통한 그 결과와 설문조사의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또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없이 SOC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와 복합화에 대한 그런 대안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네, 본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 시설 분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공공생활 SOC는 민간 시설 사이의 그 연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렇게 거점 시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간적 그다음에 전라북도와의 그 비교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 익산시 관내,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그렇게 구분을 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도론 기준으로 그 설정된 생활권별 공급 실태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기초 자료로는 통계청에 있는 그 인구 특성 자료와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 읍면동 경계, 뭐 우리 동네 생활레소시 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도로명 주소를 제공했던 그 자료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단계는 생활레소시 그 도로명 주소를 지오코딩 단계를 통해서 QGIS를 활용해서 도식화 및 통계 과정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동 경계 쉐이프 파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며 좌표계는 EPSG 5174 좌표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점 시설 기준으로 도보권의 시설 분표를 분석할 때는 QGIS 상의 그 버퍼 분석을 사용했으며 도보권을 설정할 때는 200m, 500m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벡터 분석을 통해서 시설 개수를 산출하고 민간 시설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분석한 결론입니다. 전라북도 중소도시 생활리소스 그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돌봄 카테고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포가 있었습니다. 네, 총 7개 유형에서 11개 시설을 분석하면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순으로 그렇게 개수가 많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 돌봄에서 어린이집, 마을 노인복지, 그 노인교실, 경로이라는 그 유형을 차지했었습니다. 특히 김제의 경우에 돌봄 유형의 비중이 70% 이상으로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주시는 인구가 65만 명 이상의 도시로서 전라북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덕진구, 완산구의 그 두 개구로 행정구역이 나뉘면서 전주시의 그 생활레소시 총 개수는 덕진구는 1,300여 개, 완산구는 1,500여 개가 있습니다. 총 SOC의 그 순서로 따르면 돌봄, 의료, 휴식, 교통, 체육, 학습, 교통순으로 그렇게 개수가 산정이 되었었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경우에는 각 22.80%, 80%, 20.72%의 비율로서 전체 시설 대비 당일 시설 비용이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타 시설에 비해서 이 전주시도 돌봄 요양의 비율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군산시는 면적이 396 여 제곱킬로미터고 인구는 26만 명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는 675점 네,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새만금 개발 사업 지구의 그 대부분이 군산시에 속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군대 일본식 건물의 이국적 풍경으로 인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심권은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군산시는 영화동, 명동 부근의 구도심과 나운동, 수송지구의 그 신도심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군산시 북부의 대부분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전역 대비 그 동지역의 시설 비율을 살펴봤을 때는 어린이집과 약국, 의원이 94.4%, 94.7%, 95.4%의 비율로 돌봄, 의료 그 유형의 비율이 동지역에 위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시설들이 동단위권 내의 그 나온 1, 2동, 그리고 수송동, 흥남동, 그리고 사막동 그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남원시입니다. 남원시는 면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지의 경우는 요천의 북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쪽의 시가지는 노암동이 있습니다. 돌봄, 의료, 체육, 교통, 휴식, 교통, 학습의 순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지역 분석 결과는 약국, 의원의 그 동지역에서 8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의원의 경우 81.82%, 91.23%의 비율로서 동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동충동, 그리고 중앙동, 왕중동, 금동 등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읍시입니다. 정읍시 면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시기동 방면의 그 구시가지와 수성동, 상동 지역의 신시가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카테고리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이와 같습니다. 동 지역의 근데 교통의 공영 주차장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제시입니다. 김제시의 그 분포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금만사거리 터미널 방면으로 시가지가 분포되어 있는 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돌봄 시설에서 경로당의 수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시설의 경우는 동지역의 92% 정도가 분포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익산시입니다. 익산시는 특성은 이와 같습니다. 도심권은 중앙동 부근의 그 구도심과 명등, 모연 등지의 그 신도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익산시 전역 대비 동지역의 비율이 의료, 체육, 학습, 돌봄 시설의 경우는 80% 이상의 그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91.61%가 동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활의소식 공급률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인당 공급률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그 돌봄시설의 공급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어린이집, 유치원 평균 2.58% 등이 이렇게 평균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김제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세계시설 내 1인당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1인당 공급률을 분석함에 따라서 또 그 해당 연령대별로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경로당에 해당되는 그러한 연령대로 생활의소씨를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인구가 많은 그런 전주와 익산, 군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그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에 비해 낮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김제시의 초등학교 경로당의 경우는 인구가 가장 적은 남원과 비슷한 인구수나 생활의소수는 1인당 그렇게 높게 나타나서 해당 인구수와 생활의소수를 따져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 적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적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거리 위주의 그런 시설을 공급을 한다면 시설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령화와 함께 경로당의 수가 증가함을 고려를 하였을 때 이 유아 청소년 대상 시설과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시설로만 건물을 이해하기보다는 시설의 특성과 지역의 인구, 그다음에 여러 특성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설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읍면동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대부분의 읍면 지역에서 돌봄 시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여산면, 웅포면, 용안면의 경우는 학습 시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라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돌봄 시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도서관, 어린이집, 약국, 의원,
생활체육시설은 대부분 동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은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앙마동권, 어양영등권, 모현송화권, 그다음 신동남중권 이 네 가지의 그 생활권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신동남중권에서 특징은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원광대학교 병원 또는 익산병원, 약국 등의 그런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결핍도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500m 격자 단위를 이용해서 전라북도 익산시의 그런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았는데요. 좌표 세기는 그 GRS80 UTMK 좌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돌봄 학습 시설의 경우입니다.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붉은색의 그 좌표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경로당은 그 500m 격자 이내 대부분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접근성 분석은 격자 중심점부터 가장 가까운 그 생활권 공원까지 이런 도로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 도보 다닐 때 시설 이용과 그다음에 권역별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생활의수시 공급 방안에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활의소시 접근성에 있어서 도보권으로 접근한다면 거점 시설에 있어서 더 복합화나 연계화해서 활용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용에 있어서 만족도와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해서 연계 가능 시설을 도출을 한다면 적합한 공공시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 시설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점 시설을 공공도서관과 초등학교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익산시 내에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6개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부송, 어양, 영등, 모연, 그 다음에 황등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그 버퍼 기준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또한 도보권 200m 구역, 500m 구역 이렇게 분포 비율을 한번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동지역 내에서는 작은 도서관, 행정복지센터가 20% 이상의 그런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경로당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두 시설의 그 경로당과 초등학교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등교 메이트와 같은 그런 방안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교 보호자가 되어서 안전 안심 귀가를 꾀할 수 있으며 또한 노년층에게는 그 네, 거점 생활 SOC와 민간 시설과의 연계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점 시설을 초등학교로 산정했을 때와 공공도서관으로 산정했을 때 그 민간 시설 분포도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익산시는 격자형 가로망 도로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도 가로 체계와 똑같이 이런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단위내 그 초등학교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민간 시설을 분석한 결과는 도서관 영화의 경우는 100% 연계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산업체 조사를 통해서 그 민간 시설의 리스트를 한번 산정을 해봤으며 그 민간 시설에 있어서 분류 체계는 중단위 체계를 사용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그 민간 시설 중에 도서관과 영화 시설 또는 초등학교와 놀이시설의 연계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도서관 이용이나 영화업체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영화업체란 뭐 일반 그 놀이 오락 시설도 이렇게 포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 및 수요 분석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익산시의 그 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경로당 유치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공원으로 시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 박물관 전시관의 경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148명이 있었습니다. 생활 SOC 만족도 조사에서는 300여 명의 설문조사 대상자를 산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서관, 병원, 공원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전시관의 경우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도서관, 유치원, 공원의 경우도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실제 익산시 내의 그 시설 분포도 하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익산 시민은 실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전시관의 경우는 읍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단위 거주하는 시민들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등 해당 시설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양권에 있는 그 박물관 전시관의 경우는 익산 시민에게 물어본 결과 정확한 위치를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 응답자들이 꽤 있었다는 것에 좀 놀라움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도서관의 경우도 좀 신기했던 것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의 그 도서관은 위치나 또 익산시 내에 그 분포하는 그 개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도보권 내 시설 연계와 수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수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이용 빈도나 이용 목적, 방문 시 이용 시간이나 수단, 이동 거리, 민간 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초등학교도 이와 같이 한번 선정을 해보았으나 초등학교는 공적인 그런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도서관 이용 목적으로는 독서가 주로 있었고요. 이용 시간은 1시간이 거의 45%에 육박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간 시설이 휴게 시설이었습니다. 이는 도서관을 도보로 이용하는 그 시민들한테 도서관 주변의 휴게 시설을 도서관, 전시관 등과 연계해서 제공한다면 도서관의 이용도 및 번역의 활력도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 설문조사 단계에 있어서 도서관 이용 목적의 독서를 이렇게 많은 수치가 있어서 한번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대면 조사할 때 도서관 이용 시 카페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는 그 응답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서 카페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응답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보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도서관 주변의 휴게 시설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도서관 이용도나 아니면 그 기타 그 200m, 500m 권역 안에 있는 시설들이 조금 더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를 한번 결론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거점 시설 기준으로 한 그 도보권 내 공공 민간 시설 희망도도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기준 시설을 초등학교, 도서관, 경로당, 유치원, 박물관 전시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시설들을 설정을 했었으며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 판매시설, 놀이시설, 식음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설하고 희망 시설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익산시 거점 시설 그 도보권 내 희망하는 공공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서로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한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이와 보시는 대로 이와 같습니다. 도서관 다음으로 문화시설 등이 높았습니다. 나머지 시설 등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경로당에 있어서는 행정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꽤 많았습니다. 네. 경로당의 경우는 이 응답의 수치가 150명으로 절반 이상의 수치가 이렇게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다음으로 그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이 179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116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 중소도시의 특성상 그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시설이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령대별 시설을 이용하는 그 목적하고 이동 수단이 다른 점을 고려를 해서 시설을 공급을 한다면 모든 연령층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40, 50대 또한 20, 30대에서는 도보권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대중교통, 자차로 이동을 많이 하는 경우로 보였으며 특히 10대의 경우는 집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수치가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그 공급 현황하고 분포 특성을 종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영화시설 그리고 유식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도서관과 그 초등학교를 도서관, 영화, 음식점 그리고 도보권 안에 그렇게 연계시킬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도와 민간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제 이용하는 실태와 희망시설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 이용 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휴게시설을 제공을 한다면 희망시설과 휴게시설을 주위에 많이 배치를 시킨다면 시설의 연계와 복합화 수치가 많이 높아질 것이고 이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희망시설은 문화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그 익산 시민의 그 수요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문화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할 경우는 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권역별 연계 방안으로는 초등학교 도서관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신동 남중권과 어양 영등권, 모현 숭화권의 경우에는 휴게시설과 함께 권역 내 문화시설을 배치한다면 도서관, 초등학교, 휴게시설, 문화시설의 그런 수요 충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또한 정주 여건의 개선 방향이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모색함이 필요하다라는 그 결론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를 겪는 그 축소도시 익산은 순유출 인구가 4,597명입니다. 2020년 통계를 따르면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재배치 및 복합화가 필요한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전주는 오히려 반대로 유입인구가 3,146명이고 군산은 유출인구가 1,760명입니다. 비슷한 그 규모의 도시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익산의 활력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시설들을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 기존 시설과 복합화를 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는데 네, 활용이 잘 안 됐네요. 네. 네, 원광대학교의 일반 시민들의 그 인식 및 브랜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연관어 및 긍부정 언어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나왔는데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언급량은 위와 같은 방향이 나왔고요. 연관된 단어는 보통 병원, 대학교, 맛집 등의 단어가 있었으며 긍부정 언어는 기여하다, 성장하다, 합격 등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 원광대학교가 익산시와 함께해서 이러한 그 시설들의 그 연계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익산시의 그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익산시 사회조사 분석 보고서 2021년에 따르면 그 주거환경 만족 비율에서 녹지 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교통 편리성이 2019년 조사보다 만족도가 훨씬 낮아졌습니다. 문화여가 시설 관련 만족 비율은 33.6%로 가장 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적정 배치해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원광대의 경우는 신동 남중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다시피 신동 남중권에는 공공도서관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도서관이 원광대학교 박물관과의 그런 연계화 작용을 통해서 또 도서관과 박물관의 그런 이용도를 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현재도 광자를 개설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광자를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개설을 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박물관의 경우는 소장품전 그리고 그
일부 광역시나 수도권에서 위치하는 그런 전시회를 한 번씩 또 유치해서 원광대학교의 이미지 쇄신 및 이용도를 증진시키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내 식물원과 박물관의 이용을 위해서 또 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았으며 도서관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차로 이용하는 비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1일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신동남중권의 그 부족한 주차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광대학교가 익산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생활레소시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인접하는 것을 원하는 응답이 대다수였습니다. 교내 도서관과 박물관은 도보 5에서 10분 거리입니다. 도서관은 교외 버스장과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보시는 선생님 바와 마무리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500m 이상의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시내버스 유치를 통해서 중앙도서관과 원광대학교 식물원, 네, 박물관의 이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새 정부의 지방 육성 정책 방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 목표 중에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한다고 했으며 지역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중심 문화 거버넌스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가 펼치는 정책하고 우리가 거주하는 익산 시민들의 수요는 문화시설로 일치합니다. 실거주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역 발전의 해답이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는 방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성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분포 특성에 관한 대체 방안을 제시했다는 특성이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의 그 비교 연구, 그다음에 도시환경 질적 개선 효과를 생활 리소스와 연계해서 네, 분석을 해보았으며 실수에 근거해서 네, 생활 리소스를 분석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한 분야는 아니지만 처음에 국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이 생활 SOC 공급은 결국은 이제 다양한 국민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 사실 뭐 요즘도 그런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설의 특성 또 지역의 인구 이런 요소를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려면 뭐 민간 시설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실질적으로 반영 가능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 방은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에 계시는 이창섭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학부 이창섭입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 토론 진행을 할까요? 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오늘 그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말씀도 옆에 들었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김혜림 선생님 관련된 그 생활 SOC 관련돼서 시간 관계상 길지 않고 짧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김혜림 선생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예산 지급, 생활 SOC 예산 지급하고 컨설팅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 교육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이게 일종의 정부 상황으로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생 50조 그리고 생활 SOC 30조 그리고 뭐 지역발전 투자협약 뭐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일종의 경기 부양책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게 좀 급급한 거죠.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돈을 줘야 되는가라고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자체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서 세 가지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예산을 지자체에 지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매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 시설이 근처에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한 위치에 가지 못하고 의견이 반영 안 된 상태로 시설들만 생기고 운영하고 관련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됐는데 김혜림 선생님의 연구의 가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전에 어느 위치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지 거리상으로만 이격이 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늦었지만 김혜림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특히나 예산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균토계획가 몇십 조의 균토계획가 움직이죠. 한 정부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 들어가는 농어촌형이라든가 지방의 예산은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였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그게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니고 전북의 지방도시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입니다. 110대 국정과제에 지금 38번 항목에 김혜림 선생님이 얘기했던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활 SOC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사업비는 나가겠지만 그 사업비는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마무리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보면 김혜림 선생은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췌했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 혹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 이전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상황인데요. 메가시티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강소도시나 중소도시 혹은 작은 도시들은 더 빠르게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수도권, 뭐 부산, 대전, 뭐 광주,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없어서 지금 뭐 학교가 어렵다, 혹은 지방 대학교들이 힘들다, 혹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생활 SOC 시설이나 뭐 공공 거점이 돼도 좋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잘 있어야 사람들도 살기 좋은 곳이 될 거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도시가 좋아지겠죠. 인구도 유입되고 일단은 그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제 관점 혹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그래서 과연 익산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까? 익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김혜림 선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라는 이 학교는 실제적으로 익산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학교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산시를 유지하는데 원광대학교가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생각을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광대학교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원광대학교와 같이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시민들과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익산시에서 어떤 관점으로 원광대학교하고 이런 시설적인 관점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예린 선생님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제가 기획과에 있으면서 원광대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느낀 결과는 익산시에 있어서 원광대학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교직원, 그리고 교원, 또한 그 학생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경제력의 수치가 익산시에 엄청난 그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또한 어, 이러한 뭐 여타 공원이나
뭐 박물관, 또 식물원에 있어서 이런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도 익산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식물원이나 이런 박물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익산 시민들의 이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가 이러한 익산시 유지에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그런 이용도를 더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향처럼 시내버스 유치나 아니면 여러 그런 박물관이나 전시회 이런 방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함이 필요하고 또 지자체와 함께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광대가 죽는다면 익산시가 죽는 것이고 익산시가 죽는다면 원광대학교도 분명히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그 상생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 김예린 선생님 발표와 이창섭 교수님 토론을 들으면서 참 원광대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곳에서부터 이 뭔가 익산시와의 연계가 잘 돼야 뭐랄까 수도권 중심주의를 어떻게든지 이제 타개를 해가야 되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참 많은 과업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원광대학교 구성원으로서 더욱더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벌써 오늘 이렇게 유익한 말씀들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성면 선생님, 또 박세훈 교무님, 강성조 교수님, 또 김비성 교수님, 김예림 선생님, 이창석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252차 원래 연구 발표회는 방학 지나고 9월 달에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일정이 잡히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고 편하게 많으셨습니다. 줌에서 감사합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